지금 미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세계 외교계와 학계의 정점이라 불리는 국제관계학 교수가 하버드에서 열린 국제학술대회 도중 갑자기 한국은 석유보다 귀한 자원을 갖고 있다는 폭탄 선언을 해버린 건데요. 현장에서 해당 교수의 발언을 들은 중국 대표단은 처음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비웃었지만 불과 3분이 지나자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한 채 노트북을 거칠게 닫고는 회의장을 급히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해당 교수는 사실 한국이 이 자원을 활용하기 시작한 지 벌써 50년도 더 지났다며 전 세계가 그 가치를 뒤늦게 깨닫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한국이 갖고 있는 석유보다 귀한 자원의 정체가 뭔지, 그리고 중국 대표단은 왜 급하게 회의장을 빠져나갈 수밖에 없었는지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눌러주셨나요? 늘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대학교 케네디 스쿨에서 국제관계학을 가르치는 마이클 앤더슨 교수입니다. 최근에 참가했던 한 학술회의장에서 겪었던 충격적인 일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데요. 사실 그날의 토론은 평범하게 시작되었습니다. 보스턴의 3월은 여전히 쌀쌀했고 하버드대학교 케네디 스쿨 포럼에는 200여 명의 학자와 학생, 외교관들이 모여 자원과 해양 접근성 21세기 국가 번영의 조건이라는 주제로 열린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해 있었습니다. 저는 패널 사회자로 초청받았고 제 연구실 박사과정 학생인 김민준이 함께 패널로 참여했습니다. 김민준은 한국에서 외교부 근무 경력이 있는 유능한 학생으로 해양 안보와 무역로에 관한 연구로 이미 학계에서 주목받고 있었죠. 다른 패널로는 베이징 대학에서 온 리 교수와 그의 제자인 왕레이가 참석했습니다. 리 교수는 중국의 1대1로 정책을 설계한 핵심 인물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었고, 왕레이는 하버드대학교 경제학과에서 교환학생으로 공부하며 중국 자원 외교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토론의 시작은 제가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국가의 번영을 위해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풍부한 자원일까요? 아니면 바다와 같은 지리적 이점일까요? 리 교수가 먼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는 당당한 목소리로 자신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자원이 풍부한 국가들이 항상 번영을 누렸습니다. 석유, 천연가스, 광물 자원이 국가의 경제 발전을 견인했죠. 중동의 산유국들, 러시아, 호주와 같은 나라들을 보십시오. 이들 국가는 풍부한 자원 덕분에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말에 청중 일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왕레이도 스승의 말을 이어받아 자신의 연구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제가 최근 연구한 바에 따르면 세계 상위 20개 경제 대국 중 14개국이 주요 자원 보유국입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 덕분에 1인당 GDP가 2만 달러를 넘는 부국이 되었습니다. 자원이 없는 나라는 결국 다른 나라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이는 경제적 자립을 어렵게 만듭니다. 리 교수와 왕레이의 발표는 체계적이고 논리적이었습니다. 통계 자료와 역사적 사례를 바탕으로 한 그들의 주장에 청중들은 설득되는 듯했고 회의장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 학술 토론마저 국가 간 힘겨루기의 장으로 변해가는 듯했습니다. 제가 반박하려고 마이크를 잡으려던 그 순간 김민준이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리 교수님과 왕레이 학생의 분석에 일부 동의합니다만 한 가지 중요한 역사적 사례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1965년 사우디아라비아와 요르단 사이에 있었던 영토 교환 사례입니다. 청중들의 시선이 일제히 김민준에게 쏠렸습니다. 저도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김민준은 파워포인트 화면을 전환하며 계속했습니다. 1965년 8월 10일, 요르단은 사우디아라비아에게 7,000제곱킬로미터의 영토를 넘겨주었습니다. 이 영토는 서울 면적의 약 10배에 달하는 크기였고, 후에 이 지역에서 석유가 발견되었죠. 그 대신 요르단은 홍해 연안의 19km 해안선을 얻었습니다. 왕레이가 비웃듯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명백히 요르단의 실수였군요. 석유 같은 귀중한 자원을 단 19km의 해안선과 바꾸다니요. 하지만 김민준은 침착하게 자신의 논지를 이어갔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오늘날 요르단 사람들이 이 결정을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왜 석유보다 바다를 선택했을까요?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김민준이 화면을 넘기자 아카바 항구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요르단은 이 해안선을 통해 아카바 항을 건설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내륙국의 운명에서 벗어나 세계와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내륙국은 항상 주변국의 허락 없이는 해상 무역이 불가능합니다. 몽골을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자원을 보유했지만 바다로 나가는 길이 없어 중국과 러시아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민준의 분석은 계속되었습니다. 요르단은 작은 해안선을 통해 홍해와 인도양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아카바항은 요르단 경제의 생명선이 되었습니다. 현재 요르단 수출의 80%, 수입의 65%가 이 항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에 리 교수가 못마땅한 표정으로 질문했습니다. 그래도 요르단은 여전히 중동에서 가난한 국가 아닙니까? 반면 석유를 보유한 사우디아라비아는 G20 회원국이 되었죠. 김민주는 순간 말문이 막힌 듯했고 그때 제가 개입했습니다. 리 교수님, 단기적인 부와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은 다른 문제입니다. 석유는 언젠가 고갈되겠지만 바다는 영원히 존재합니다. 요르단은 석유 대신 무역로를 선택함으로써 미래를 내다본 것입니다. 바로 이 말이 회의장의 분위기를 긴장시킨 발언이었습니다. 리 교수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고 왕레이는 노트북을 세게 덮으며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리 교수가 차가운 목소리로 반박했습니다. 앤더슨 교수님,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현대 세계에서 자원은 국가의 힘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 덕분에 세계 정치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요르단은 어떻습니까? 작은 해안선이 있다고 해서 그들의 국제적 위치가 향상되었나요? 이 질문은 날카로웠고 저도 잠시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김민준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리 교수님, 한국의 사례를 말씀드려도 될까요? 리 교수는 한국 이야기가 나오자 약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천연자원이 거의 없는 나라입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고 주요 광물 자원도 부족합니다. 1960년대 한국의 1인당 GDP는 불과 $100 정도였죠. 하지만 오늘날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바다 덕분입니다. 김민준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해양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 수출주도형 경제 성장을 이룩했죠. 한국의 무역은 거의 전적으로 해상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정확히 말하면 수출입 물동량의 99.6%가 해상을 통해 운송됩니다. 왕레이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바다가 없었으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뜻이군요. 결국 자원이 없으니 바다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김민주는 이 도발에 동요하지 않고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한국이 자원 부족이라는 한계를 오히려 기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자원에 의존하는 대신 인적 자원과 해양 접근성을 활용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김민준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이며 보충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 경제학에서는 자원의 저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원이 풍부한 국가들이 오히려 장기적인 경제 성장에 실패하는 현상을 말하죠. 반면 자원이 부족한 국가들은 혁신과 인적 자본 발전에 집중하게 되어 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리 교수는 여전히 설득되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은 자원도 풍부하고 해안선도 길죠. 우리가 지금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이 된 이유도 그런 지리적, 자원적 이점을 잘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왕레이가 스승의 말에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중국은 자원과 바다 모두를 갖추었기에 보다 완벽한 강대국 모델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한국과 같은 작은 나라들이 부득이하게 선택한 전략을 찬양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이 말에 김민준의 표정이 굳어졌고 저도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중국 측의 논리는 강대국 중심주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하고 있었고 이는 제가 학자로서 견지해온 가치관과 상충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토론은 이제 겨우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중국 측의 주장에 반박하려고 다시 마이크를 잡으려던 그 순간 청중석에서 한 손이 올라갔습니다. 그것은 동남아시아에서 온 젊은 학자였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를 군사적으로 통제하게 된다면 한국과 같은 나라들의 해상 무역로는 어떻게 될까요? 바다가 있어도 그것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다면 바다의 가치는 사라지는 것이 아닐까요? 이 질문은 토론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리 교수와 왕레이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고 그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새로운 주제에 뛰어들었습니다. 이제 토론은 단순한 자원 대 바다의 비교를 넘어 지정학적 패권과 해양 통제권이라는 더 복잡한 영역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토론을 이끌게 될 것이었습니다. 동남아 학자의 질문은 토론장에 묘한 긴장감을 가져왔습니다. 남중국해 문제는 국제 외교의 뜨거운 감자였고 미중 관계의 핵심 갈등 요소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회자로서 토론이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흐르는 것을 경계하면서도 이 질문이 우리 주제의 본질을 더 깊이 들여다볼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김민준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이전과 달리 강한 열정으로 빛났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바다의 가치는 단순히 물리적 접근성뿐만 아니라 그 바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한국의 사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김민주는 화면에 부산항의 항공 사진을 띄웠습니다. 수많은 선박과 컨테이너들로 가득한 거대한 항만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곳은 부산항입니다. 1876년 개항한 한국 최초의 근대적 무역항인 부산항은 현재 세계 유비권의 컨테이너 항만으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부산항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환적 허브라는 사실입니다. 현재 부산항에 기항하는 국제 정기 노선은 287개에 달하며 이는 한국이 단순히 자국 화물뿐만 아니라 글로벌 해상 물류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화면이 전환되어 다양한 통계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2011년 한국은 무역액 1조 달러를 돌파하며 세계 9대 무역국에 진입했습니다. 현재는 세계 유비의 수출국이죠. 그런데 이 무역의 90.6%가 해상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는 바다가 한국 경제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리 교수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 질문이 더욱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한국은 자원이 없기 때문에 바다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 바다마저 중국 같은 강대국의 영향력 아래 있다면 한국의 경제적 자립성은 결국 환상에 불과한 것 아닐까요? 김민준의 표정이 굳어졌지만 그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리 교수님, 바다는 어느 한 국가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르면 공해에서의 항행의 자유는 모든 국가에 보장된 권리입니다. 남중국해는 중국만의 바다가 아니라 국제 수역입니다. 이 말에 왕레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중국의 역사적 권리를 무시하는 발언입니다. 구단선은 중국의 전통적인 해양 경계이며 우리는 단지 역사적 권리를 회복하고 있을 뿐입니다. 회의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급히 개입했습니다. 진정하세요. 왕레이 학생. 우리는 학술적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사실과 논리에 기반한 토론을 이어갔으면 합니다. 왕레이는 불만스러워 보였지만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나 리 교수는 여전히 공세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앤더슨 교수님,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중국은 이미 남중국해에 다수의 인공섬을 건설했고 군사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해군은 급속도로 성장하여 이제 아시아 최강의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원한다면 얼마든지 해상 교통로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리 교수는 화면을 전환하여 남중국해의 지도와 중국 해군력 증강 통계를 보여주었습니다. 2010년대 중반 이후 중국은 스프레틀리 군도에 약 3,200에이커에 달하는 인공섬을 건설했고 이곳에 군사 기지와 활주로를 설치했습니다. 우리가 양보한다고 해도 대만과 필리핀, 베트남 등이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는 우리 영토를 당연히 회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청중 사이에서 술렁임이 커졌고 특히 동남아시아에서 온 학자들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중국의 주장이 얼마나 공격적이고 일방적인지를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왕레이가 리 교수의 말에 힘을 보태며 말했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를 장악하면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해상 교통로는 우리의 통제 아래 놓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바다에 접근할 수 있다고 해서 그 바다를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민준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그는 전문가다운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그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리 교수님과 왕레이 학생의 주장은 국제법적으로 타당성이 없습니다. 2016년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는 중국의 구단선 주장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설사 중국이 물리적으로 남중국해를 통제하려 한다고 해도 한국의 해상교역은 결코 취약하지 않습니다. 김민준은 세계 지도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한국은 동쪽으로는 동해를 통해 태평양과 미주로, 남쪽으로는 남해를 거쳐 동남아 미진도양으로, 서쪽으로는 서해를 통해 중국 및 세계 각지로 향하는 해상항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해상 루트를 갖고 있어
특정 지역에 의존하지 않는 것이 한국 해상물류의 강점입니다. 그러나 왕레이는 비웃듯 반박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결국 한국 무역의 상당 부분이 남중국해를 통과하지 않습니까? 유럽이나 중동, 아프리카로 가는 길은 반드시 남중국해를 지나야 하고 이는 중국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뜻입니다. 김민준이 반박하려 했지만 왕레이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더구나 한국은 중국과의 교역 의존도가 높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고 이 교역의 상당 부분이 서해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결국 한국은 중국의 협조 없이는 경제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직접 나서서 반박했습니다. 왕레이 학생, 교역 의존도와 해양 접근성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한국이 중국과 많은 교역을 한다고 해서 중국이 한국의 해상 교통로를 통제할 권리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한국은 내륙국인 몽골이나 에티오피아와 달리 바다에 직접 접근할 수 있다는 근본적인 이점이 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몽골이나 내륙 아프리카 국가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들 국가는 광물 자원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해외로 수출하려면 반드시 주변국의 영토를 통과해야 합니다. 몽골은 러시아나 중국의 허락 없이는 어떤 물건도 수출입할 수 없습니다. 이런 국가들은 자원이 있어도 지리적 제약으로 인해 발전에 한계가 있습니다. 리 교수가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앤더슨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리적 이점과 군사력이 자원보다 더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하시는 겁니까?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군사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면 결국 중국이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뜻 아닙니까? 이 질문은 제 논리를 교묘하게 비틀어 이용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토론이 자꾸만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영역으로 흘러가고 있었고 이는 제가 원래 의도했던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리 교수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속 가능한 번영입니다. 군사력으로 단기적 이익을 얻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장기적인 국가 번영의 토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국제협력과 규칙 기반 질서가 모든 국가의 번영에 더 도움이 됩니다. 제 말에 청중 일부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리 교수와 왕레이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토론은 점점 더 감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김민준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고 싶습니다. 바다의 가치는 단순히 무역로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은 바다를 통해 세계적인 조선 산업을 발전시켰습니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과 같은 한국 조선소들은 세계 시장의 4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거대한 LNG선을 건조하는 한국 조선소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항만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부산항은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항만 중 하나로 컨테이너 처리 속도가 매우 빠르며 최첨단 자동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왕레이는 여전히 비웃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봤자 한국 해군은 중국 해군에 비할 바가 못 됩니다. 결국 힘의 논리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해상 교통로를 지킬 군사력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항만과 조선 기술을 가져도 소용없습니다. 이 말에 회의장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왕레이의 발언은 노골적인 군사적 위협으로 들렸고 이는 학술 토론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주최 측 관계자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고 저도 토론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왕레이 학생, 우리는 학술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군사적 위협이나 힘의 논리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청중석에 앉아있던 한 아시아계 여성이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한국 학생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중국 어선들이 한국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벌이고 2016년에는 한국 해경과 충돌의 큰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어떻게 자국의 해양 권익을 보호하고 있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김민준이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서해에서는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 문제가 심각합니다. 매년 수백 척의 중국 어선이 한국 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고 있고 2016년에는 인천 앞바다에서 불법 조업 단속 중이던 한국 해경정이 중국 어선에 의해 침몰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말에 청중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고 리 교수와 왕레이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김민준은 계속했습니다. 한국은 해양경찰을 통해 불법 조업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에도 지속적으로 어민 관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부터는 한중 양국이 공동 단속을 시범 실시하는 등 협력적 해결책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나오자 왕레이가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해역이 중국 관할일 수 있는 곳에서 한국이 법 집행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중국 어민들은 자신들의 전통적인 어장에서 조업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김민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왕레이 학생, 그 해역은 명백히 한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입니다.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라 한국이 정당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수역이죠. 전통적 어장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국제법을 무시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회의장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이제 토론은 단순한 학술적 논쟁을 넘어 현실 정치의 첨예한 갈등으로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회자로서 중재에 나서야 했지만 동시에 학자로서 진실을 밝혀야 할 책임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중요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잠시 토론의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놓아두었던 서류 파일을 집어 들었습니다. 이 자료는 원래 다른 연구를 위해 준비해 둔 것이었지만 지금이야말로 이를 활용할 때라고 판단했습니다. 리 교수님과 왕레이 학생은 계속해서 중국의 해양 지배력과 군사적 우위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국가 번영의 조건이라는 관점에서 중국의 해양 전략이 과연 지속 가능한지 그리고 정당한지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제가 화면에 띄운 첫 번째 슬라이드는 스리랑카의 한반토타 항구 사진이었습니다. 거대한 항만 시설이 보였지만 선박이나 컨테이너는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스리랑카의 한반토타 항구입니다. 중국이 1대1로 정책의 일환으로 11억 달러를 투자해 건설한 곳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2017년 스리랑카 정부가 이 항구의 운영권을 중국에 99년간 넘겨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리 교수가 불편한 표정으로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제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스리랑카는 중국으로부터 빌린 막대한 차관을 상환하지 못해 결국 이 전략적 항구를 넘겨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채 함정 외교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리 교수가 즉각 반발했습니다. 앤더슨 교수, 그것은 서방 언론에 편향된 시각입니다. 중국은 단지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건설을 돕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그의 말을 무시하지 않고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리 교수님의 의견 존중합니다만 사실을 봅시다. 스리랑카뿐만이 아닙니다. 파키스탄은 중국과 파키스탄 경제회랑인 CPEC 사업으로 약 62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그 결과 현재 파키스탄의 대중국 부채는 약 287억 달러로 전체 외채의 22%를 차지합니다. 화면이 전환되어 파키스탄의 과다르 항만과 부채 통계가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부채 함정으로 인해 이 국가들은 경제적 외교적 위기에 처했습니다. 스리랑카는 2022년 채무불이행 위기를 맞았고 파키스탄도 유사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리 교수님이 말씀하신 국가 번영의 모델인가요? 청중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고 몇몇은 저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왕레이는 분노한 표정으로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리 교수가 그를 제지했습니다. 리 교수가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앤더슨 교수님, 우리의 토론 주제는 중국의 해외 투자 정책이 아니라 자원과 바다의 가치 비교입니다. 주제에서 벗어나신 것 같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리 교수님,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다는 누구의 소유도 아니며 모든 국가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중국의 전략은 바다를 장악하고 통제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이것이 과연 지속 가능한 국제 질서일까요? 리 교수가 반박하려 했지만 김민준이 먼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도 한 가지 중요한 사례를 언급하고 싶습니다. 앞서 불법 조업 문제가 나왔는데 중국 어선들의 서해 불법 조업은 단순한 국경 분쟁이 아닙니다. 이는 해양 생태계와 자원의 지속 가능성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화면에는 서해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단의 사진과 함께 해양 생태계 파괴 통계가 나타났습니다. 중국 어선들은 서해의 어족 자원을 무분별하게 남획하고 있고 이로 인해 해양 생태계는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한국 어민들은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고 서해의 해양 환경은 악화일로에 있습니다. 김민준이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획량 제한, 금어기 설정, 해양보호구역 지정 등을 통해 해양 자원을 보호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책임 있는 해양 국가의 모습입니다. 왕레이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서해가 본래 중국 영해나 다름없는데
한국이 과도하게 단속하는 것입니다. 중국 어민들은 수천 년 동안 그 바다에서 조업해왔습니다. 그러자 청중 중 한 사람이 소리쳤습니다. 국제법에 따르면 그 해역은 한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입니다. 회의장이 점점 더 소란스러워졌고 저는 사회자로서 통제력을 되찾아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진정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학술적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사실에 근거해 의견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회의장이 조용해지자 저는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바다와 자원의 가치에 대해 논의해왔습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이 문제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화면에는 한국 경제 성장의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1960년대 초반만 해도 1인당 GDP가 100달러에 불과한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습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고 주요 광물 자원도 부족했죠. 그런데 어떻게 지금의 경제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김민준이 자신감 있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자원 부족이라는 한계를 인적 자본과 해양 접근성으로 극복했습니다. 정부 주도의 수출 지향 산업화 전략과 국민들의 교육열에 힘입어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 그리고 첨단 산업으로 산업 구조를 고도화했죠. 화면에는 부산항의 컨테이너 터미널과 거대한 선박들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한국은 항만 인프라에 대해 규모 투자를 했습니다. 부산항, 인천항, 광양항 등을 현대화하여 대형 선박을 수용하고 물류 효율을 극대화했죠. 그 결과 한국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 같은 글로벌 기업들을 탄생시켰고 이들 기업의 제품은 바다를 통해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왕래이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래봤자 한국 경제는 중국의 심육에 불과합니다. 규모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말에 김민준이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규모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1인당 국민소득, 삶의 질, 민주주의, 사회 안전망 등 다양한 지표에서 한국은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성장은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잡힌 발전이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제가 그의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성장 모델은 많은 개발도상국들에게 롤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자원이 부족한 나라도 올바른 정책과 인적자본 개발, 그리고 바다와 같은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면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리 교수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끼어들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 한국의 경제 성장은 미국이라는 강대국의 군사적, 경제적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한국 혼자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죠. 김민준의 표정이 굳어졌지만 그는 조용히 깊은 숨을 들이쉬고 대답했습니다. 초기 발전 단계에서 미국의 지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그 지원을 받아 자체적인 발전 역량을 키웠고 결국 자립적인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성취는 한국인의 노력과 지혜의 결과입니다. 저는 토론의 방향을 다시 원점으로 돌리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논의했던 요르단의 사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르단이 잠재적 유전지를 포기하고 킬로미터의 해안선을 선택한 결정은 당시에는 어리석어 보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그것은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화면에는 요르단의 아카바 항구와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활발한 무역 활동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요르단은 이 작은 해안선을 통해 아카바 항을 개발했고 이를 통해 홍해와 연결되어 세계 무역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아카바 항은 요르단 수출의 80%, 수입의 65%를 처리하고 있으며 요르단 경제의 생명선이 되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추고 청중을 둘러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중해서 듣고 있었고 몇몇은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바다는 석유보다 귀하다고 말한 이유입니다. 석유는 언젠가 고갈되지만 바다는 영원히 존재하며 지속적인 가치를 제공합니다. 요르단과 한국의 사례는 국가의 장기적 번영을 위해서는 일시적인 자원의 축복보다 지속 가능한 해양 접근성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리 교수는 여전히 불만족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왕래의 얼굴에서는 약간의 혼란이 읽혔습니다. 그는 뭔가 깊이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토론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중국 측의 강력한 자원 중심 논리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 발언 이후 청중들이 우리 쪽으로 더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김민준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화면을 다음으로 넘겼습니다. 그곳에는 한국 조선소에서 건조 중인 거대한 선박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조선업은 세계 1위입니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과 같은 한국 조선소들은 세계 시장의 약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부가 가치 선박인 LNG 운반 시장에서는 세계 발주량의 70% 이상을 한국이 수주하고 있습니다. 왕레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중국도 조선업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몇 년 내에 한국을 추월할 것입니다. 김민주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국 조선업의 성장은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단순한 시장 점유율이 아니라 기술력과 품질. 한국 조선업은 기술 혁신을 통해 친환경 선박, LNG, 이중연료 추진선, 자유로낭 선박 등 미래 선박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어서 한국 반도체 산업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또한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약 6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D램 시장의 71%, 낸드플래시 시장의 53%를 차지하고 있죠. 이러한 첨단 산업의 발전은 바다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접근성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리 교수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중국은 반도체 산업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기술 격차를 따라잡을 것입니다. 저는 리 교수의 말을 무시하지 않고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리 교수님, 기술 혁신은 단순히 투자, 규모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창의적인 사고, 개방된 교육 시스템, 자유로운 연구 환경이 필요합니다. 한국이 이러한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다를 통해 세계와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립된 내륙국이었다면 이런 발전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청중 사이에서 호응이 이어졌고 이제 토론의 흐름이 확실히 우리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리 교수와 왕레이는 점점 더 수세에 몰리는 듯했습니다. 김민주는 자신감에 찬 표정으로 마지막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K-팝, 영화, 드라마 등 문화 콘텐츠 수출 통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문화 소프트 파워에서도 세계적인 영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BTS 같은 K-팝 그룹은 전 세계 수억 명의 팬을 가지고 있으며 2021년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은 전 세계 94개국에서 시청 순위 1위를 기록했습니다. 2019년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은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했죠. 왕레이가 못마땅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영화와 음악이 석유보다 중요하다는 말입니까? 김민주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다를 통한 개방성과 연결성이 문화 교류와 창의성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한국 문화가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었던 것도 해양 국가로서의 개방성 덕분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받아 마무리 발언을 준비했습니다. 토론은 이제 절정에 다다르고 있었고 청중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우리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토론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때 청중석에서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디지털 인프라와 관련해서 한국과 중국의 상황을 비교해 주실 수 있을까요? 5G 같은 최신 통신 기술이 해양 접근성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질문에 왕레이가 곧바로 반응했습니다. 중국의 5G 네트워크는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2022년 말까지 중국은 5G 기지국 222만 개를 설치했고 가입자 수는 5억 명을 넘었습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기지국 몇 개나 있죠? 김민준이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론 중국의 5G 인프라 규모는 세계 최대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절대적 숫자가 아니라 품과 활용도입니다. 한국은 2019년 4월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를 시작했고 인구 대비 보급률과 속도 면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한국의 평균 5G 다운로드 속도는 400Mbps 이상으로 세계 최상위권에 속합니다. 그는 화면에 한국의 스마트 도시와 디지털 인프라 사례를 보여주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디지털 인프라가 어떻게 활용되느냐입니다. 한국은 개방적인 인터넷 환경 속에서 혁신적인 디지털 서비스를 발전시켜왔습니다. 반면 중국의 경우, 김민준이 말을 잠시 멈추자 저는 그 빈틈을 채워 넣었습니다. 중국의 경우는 만리방화벽으로 불리는 인터넷 검열 시스템이 있어 구글, 페이스북, 유튜브 등 해외 주요 사이트 접속이 차단되어 있습니다. 이런 폐쇄적 환경은 창의성과 글로벌 정보 교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리 교수가 불편한 표정으로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우리의 문화 안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입니다. 서구 가치가 무분별하게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하게 대응했습니다. 리 교수님의 입장 이해합니다. 각 국가는 자국의 가치관에 따라 정책을 펼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주목하는 것은 그러한 정책이 장기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입니다. 개방성과 자유로운 정보 교류는 혁신과 창의성의 핵심 요소입니다. 김민준이 다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디지털 인프라와 인터넷 환경의 차이는 결국 문화 소프트 파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의 K-팝, 드라마, 영화 등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 수 있었던 것은 개방적인 창작 환경과 자유로운 표현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왕래이가 벌떡 일어나 항의했습니다. 중국 문화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공자학원은 전 세계 500여 곳에 설립되어 중국어와 문화를 가르치고 있고 중국 영화와 드라마도 해외에서 인기가 있습니다. 김민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물론 중국 문화의 가치와 매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공자학원의 경우 미국과 유럽의 여러 대학에서 학문적 자유 침해 우려로 폐쇄된 사례가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문화는 정치적 선전이 아닌 자발적인 매력과 감동으로 확산될 때 진정한 소프트 파워가 됩니다. 청중 속에서 잠시 술렁임이 일었고 한중동 출신 학자가 질문했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최근 폴란드가 대규모로 한국산 무기를 구매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이것이 한국의 해양 전략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리 교수가 눈을 휘둥그레 뜨며 김민준을 바라봤습니다. 이는 그가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음이 분명했습니다. 김민준은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네, 한국은 최근 방위산업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2022년 폴란드는 K2 전차 980대, K9 자주포 648문, FA50 경공격기 48대 등 대규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한국 방산 역사상 최대 규모의 수출이었죠. 화면에는 폴란드로 수출되는 K2 전차와 K9 자주포의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중요한 점은 한국 무기가 신뢰성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서방권 나토 국가인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선택했다는 것은 그 성능과 기술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왕래이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래봤자 중국 군사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국은 두 척의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있고 스텔스 전투기도 개발했습니다. 한국은 항공모함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저는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왕래이 학생, 군사력의 규모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기술의 품질과 국제적 신뢰입니다. 한국산 무기는 품질과 성능 면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이는 한국이 연구개발과 정밀 제조 역량을 키워왔기 때문입니다. 김민준이 보충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 한국 방산의 성공은 해양 국가로서의 이점과도 연결됩니다. 한국은 조선 기술과 정밀 제조 능력을 바탕으로 군함과 잠수함도 수출하고 있으며 무기 체계의 핵심 부품인 첨단 센서와 전자, 장비 제조에서도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품들은 글로벌 공급망을 통해 세계로 수출되는데 이 역시 해상 물류가 핵심입니다. 왕래이가 재차 반박하려 했지만 청중석에서 또 다른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유럽에서 온 학자였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산업에서 한국과 중국의 경쟁 구도는 어떻습니까? 이 분야도 자원과 해양 접근성과 관련이 있나요? 김민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전기차 배터리는 미래 산업의 핵심이며 이 분야에서 중국과 한국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CATL이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이고 한국의 LG에너지 솔루션 SK온 따르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전 세계 배터리 시장 점유율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중국이 양적으로는 앞서고 있지만 한국 배터리는 품질과 안전성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테슬라, GM, 폭스바겐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한국 배터리를 선호하는 이유는 신뢰성 때문입니다. 왕래이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중국 배터리 생산량은 한국의 2배 이상입니다. 김민준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배터리 산업의 핵심은 원자재 확보와 기술 혁신입니다. 한국은 리튬, 코발트, 니켈 등 핵심 원자재가 거의 나지 않지만 해상 무역을 통해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밀도와 안전성을 높이는 기술 혁신에 집중하고 있죠. 저는 그의 설명을 보완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토론의 핵심입니다. 자원이 풍부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리고 자원이 없다면 어떻게 그 한계를 극복하느냐입니다. 한국은 해양 접근성을 통해 자원 부족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오히려 그것을 기술 혁신의 동력으로 삼았습니다. 리 교수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앤더슨 교수님, 김 학생. 여러분의 주장은 일부 설득력이 있습니다만 현실은 여전히 자원과 규모가 국가의 힘을 결정합니다. 중국은 막대한 자원과 14억 인구를 바탕으로 세계 최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것이며 바다도 우리의 영향권 아래 있을 것입니다. 그의 발언은 다소 위협적으로 들렸고 회의장에는 불편한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그때 청중석에서 또 다른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아프리카 출신 학자였습니다. 환경 문제는 어떻습니까? 중국의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하고 그것이 한국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두 나라의 관계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요? 이 질문에 리 교수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김민준이 먼저 대답했습니다. 네,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환경 문제, 특히 대기오염은 국경을 초월한 문제입니다. 한국의 미세먼지는 약 30에서 40%가 중국발 오염물질로 추정되며 이는 한중 관계의 중요한 현안입니다. 화면에는 서울의 미세먼지 심각 상황과 중국 베이징의 스모그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인 ESG 경영과 그린 뉴딜 정책을 통해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상풍력 발전 같은 재생에너지에 큰 투자를 하고 있죠. 2030년까지 해상풍력 14.3기가와트 설치가 목표입니다. 리 교수가 방어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중국도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고, 베이징의 대기질도 최근 몇 년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저는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리 교수님 말씀대로 중국도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중국은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이며 남중국해에서의 인공섬 건설로 인한 산호초 파괴 등 해양 환경 훼손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김민준이 보충 설명을 했습니다. 한국은 친환경 선박 기술 개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국제해사기구 IMO의 환경규제에 대응해 LNG, 이중연료 추진선, 전기추진 여객선 등을 개발하고 있죠. 이는 해양 강국으로서 환경 책임을 다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토론은 이제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청중들의 관심이 점점 높아져 회의장은 이전보다 더 집중된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최종 발언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원과 해양 접근성 21세기 국가 번영의 조건이라는 주제로 깊이 있는 토론을 나누었습니다. 리 교수님과 왕래희 학생은 자원의 중요성을, 김민준 학생과 저는 해양 접근성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이 토론을 통해 우리가 얻은 결론은 무엇일까요?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자원은 분명 국가 발전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속가능한 접근성과 연결성, 그리고 인적 자본의 발전입니다. 화면에는 요르단의 아카바항과 한국의 부산항, 그리고 세계 무역로를 보여주는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요르단과 한국의 사례는 바다가 왜 석유보다 귀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바다는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세계와 연결되는 창이자 지속가능한 번영의 통로입니다. 특히 21세기 글로벌 가치사슬 시대에는 해양 접근성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청중을 둘러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다는 누구의 소유도 아닙니다. 바다는 공유제이며 모든 국가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제법과 규칙 기반 질서를 존중하는 것이 모든 국가의 공동 번영을 위한 길입니다. 저의 마지막 말이 끝나자 회의장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사람들만 박수를 쳤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고 마침내 대부분의 청중이 기립해서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리 교수와 왕래희는 어색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특히 왕래희의 얼굴에서는 혼란과 당혹감이 읽혔습니다. 그는 토론이 시작될 때만 해도 자신감에 차 있었지만 이제는 자신의 신념에 의문을 품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김민준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손을 내밀었고 우리는 서로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토론이 끝난 후 리 교수는 서둘러 자리를 떠났지만 왕래희는 남았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김 선배, 오늘 토론은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자원의 중요성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바다의 가치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김민준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왕래이, 토론은 서로 배우는 과정이지. 단순히 이기고 지는 게임이 아니야. 네가 중국의 발전과 잠재력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처럼 나도 한국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이룬 성취를 자랑스러워해.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배우는 거지. 왕래이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한국 문화를 좋아해요. 특히 BTS 음악을요. 하지만 그건 비밀로 해주세요. 우리 셋은 함께 웃었고 그 순간 제가 학자로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토론은 끝났지만 지식과 상호 이해의 씨앗은 이제 막 뿌려진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토론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었고 값진 교훈을 남겼습니다. 바다는 석유보다 귀하다는 단순한 주장을 넘어 국가의 진정한 번영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어떤 가치를 소중히 여겨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날 토론 이후 김민주는 더욱 자신감 있는 학자로 성장했고 왕래이는 더 열린 사고를 가진 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한번 학문의 힘과 대화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는데 여러분은 한국에 또 어떤 자원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세요. 1초밖에 안 걸리지만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을 소개해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